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사실 이명찬 박사님이 예.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으로 예, 정치 경제. 박사, 정치 외교. 예, 정치 외교로 박사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 이시바 시게루는 원래 좀 유명한 정치인, 좀 잘 그렇죠. 아시던 정치인이든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에 총리까지 될 거라고는 어떻게 예상을? 예상 못했죠. 어.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기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딱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딱 그렇게 보면 네. 돼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어. 그래서 일각에서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쇼킹한 결과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완전 쇼킹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네. 자민당에서 이제 아베가 오랫동안 총리를 했잖아요. 네. 그 아베를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자민당 내에서 아베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소환하신 거네요. 네, 잠깐. 네. 아, 그 아베는 뭐 한마디로 자민당에서 무소불위에 7년 네. 8개월 동안 그죠. 아마 그 코로나만 없었으면은 영구 집권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아베가. 다 내 뒤로 줄 서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이 케어를 잘해주는 사람들. 잘 챙기는 잘 자기 챙기고 사람들. 자기 편.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네. 편은 엄청 잘 챙기고 네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적대시하면 막 철저하게 그냥 지리기는 거의 그래서 그런. 그 파벌이 정말로 단단한. 그렇죠. 아베 총리가 있을 때는 아베 파벌은 뭐 일단 제일 숫자가 많은 파벌이 있는 데다가 아베가 잘하니까 예. 뭐 계속 그냥 밀어줬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항상 비판했던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야당 역할을 완전히 했던. 야당제. 오. 한마디로 자기 파벌이 있었는데 예. 지난번 총리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되기 전에 3년 전이었잖아요. 예. 그때 총리 선출할 때도 이제 네 번째 자기도 입법을 했던 거죠. 총리 후보에. 네, 당시에도. 당시에도. 근데 영 미미해가지고 별로 결국은 표를 못 얻었던. 중간에 그냥 물러서면서 뭐 누굴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물러나 버리니까 예. 그 밑에 있던 파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은 떠났을 끝났다 것도. 이제. 예, 힘이 없다. 아.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재밌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예.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로 선출했다기보다는 예.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남은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였어요. 안 되는 사람들을 쳐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이시바 시게루였다는 총리.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9명이 출마했잖아요. 네. 그 9명 출마한 중에서 지난번에도 뭐 꽤 방이 괜찮았던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8위로 떨어졌어요. 그 이제 이게 복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아소다로라고 혹시 부총리, 네네. 자민당의 부총리, 아주 그냥 혐한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친 노인네. 약간 극우. 극우도 그런 극우 없어요. 네. 하여튼 쏟아내면 망언이야. 이런 사람이 그동안 좌지우지했어요. 예. 아베하고 둘이 손잡고. 근데 아베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거의 좌지우지 하다가 이번에 이 사람하고 다 등 돌려버린 거야. 너무 이 사람한테 또 극단으로 가세요? 이번에 이 사람이 미는 사람한테 또 이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꾸 좌지우지 해버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엔티가 꽤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제 견제가 생기면서 이시바 시게루가 약간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어느 정도 이제 3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9명 출연해가지고 3명까지 이시바 시게루가 들어갔다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왜 들어갔냐 하니까 이시바 시게루는 그 전부터도 계속 꾸준히 여론의 지지도는 항상 1등이었어요. 대중의 인기는 많았던.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 표를 주는 거죠. 여론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지방창생 그 성이랄까 거기에서 장관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당원들이 이시바 시게루를 상당히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 당원들한테는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고 좀 풀뿌리 민심은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아주 싫어해요. 기득권에서는 뭐 그렇고 왜 싫어했냐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거의 의사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노하우도 없는 것 같아. 약간 파벌을 만들어서 뭐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조직 정치를 하려는 이런 거는 조금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십이랄 약간 골목대장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은 그런 기질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기질이냐? 맨날 책 읽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볼 때에 자민당이 하는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맨날 저녁에 만나가 술이나 마시고 서로 뭐 팝을 그쵸. 뭐
니파블리니 레파블리니 그런 거나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 정치는 약했지만 네. 뭔가 되게 이제 실리를 추구하고 그렇죠. 쓴소리도 하고 기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염증도 느꼈었고 그게 또 풀뿌리 민심에서는 또 좋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그런 것 거죠. 같네요. 그러니까 그 이시바 시게루가 좀 온건파 합리적인 사람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자민당 워낙 비합리적이니까 아베 총리 그 라인이 그 라인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온건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민당은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정당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골물 대로 골랐고 고인물이 부패할 대로 썩어가는.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는 당이 자민당이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아베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소하고 둘이서. 아니 그러면 이게 일본 내의 정서예요? 아니면 박사님이 보시는 일본 생각이에요? 내 정서도 있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지도가 항상 투표를 해보면 20한 6, 7%에서 30한 5% 그 사이. 네. 많아야 35%. 그럼 나머지 65%는 자민당 지지 안 하는 세력들이에요. 일본 국민들이.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자민당이 예전에 한번 잠깐 정권 교체 몇 년 된 적 있었고 3년 한 반 정도. 예. 그 이후로는 그냥 거의 그냥 자민당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죠. 그 지지도가 그렇게 낮으면서도 왜 계속 정권을 잡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일본의 특이한 어떤 성향인 거예요. 그냥 바꾸지 않는. 네, 바꾸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는 똘똘 뭉쳐 있고 나머지 야당은 완전히 흩어져 있는. 야당 한 지지도 한번 보세요. 야당이 한 뭐 7, 8개는 있는데 4%, 5%대예요. 지지도. 다 나눠먹는.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민당만 그래도 20 몇 프로, 24, 5%까지 지지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높은 건 아니잖아요. 높은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야당이 아예 질이 멸렬되어 있어가지고 대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대한 세력이 없어. 대한 세력이 없으니까 계속 자민당이 지지해온 거죠. 자민당이.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집권하게 된 게 되게 이제 의외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진짜 큰 변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 처음에 나는 일본에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3명이 일단 처음에 1차 투표에서 3명을 걸러내요. 네. 거기에서 이제 3명에서 한 사람을 2명을 올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기 3위까지 누가 들어가냐니 고이즈미 신지로 그 아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예.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이 인기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기시다 총리가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네네. 결국은 출마를 못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우라킨이라 그래가지고 뒷돈 챙긴 거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치 자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출판회 같은 게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헌금을 모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는 파티를 열어요. 그럼 파티에 거기에 참석하는 파티권을 팔아요. 그래서 그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그게 어느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을 넘어가면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내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자금을 네네네.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민당 특히 아베파에서 대부분의 아베파 자민당 의원들이 네. 이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초과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뭐 몇 천만 엔 정도면 그리고 우리 돈 한 2억 3억씩 그렇게 돈을 챙겨서 국회의원도 있고 네네네. 그 몇 천만 원 챙기는 국회의원 다 이게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벌들이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 라인이 기시다. 날아간 거예요. 기시다 라인도 파벌을 해체하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파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소파예요. 아소다로. 아소다로는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그거. 꼰대 중에 꼰대.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파벌 해체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비난을 했죠. 기시다 총리한테. 그 기시다 총리하고 이 아소하고 아소 부총리하고 싸운 거야. 틀어진 거죠, 마음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죠.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꼬리 뭐가야 되냐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자민당이 가장 지지도가 낮은 거는 금전 문제 때문에 뒷돈 문제, 파티권 판 문제.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고일 대로 고이고 썩을 대로 그런 썩고 거죠. 이게 그런 부패가 거죠.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베파라는 게 워낙 막강한 힘을 갖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게 암암리에 모르게 그렇게 행해진 게 아니라 네. 공공연하게 파티를 열어가지고 모금을 많이 오는 사람한테 높은 직책도 주고 한마디로 그게 능력으로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냥 약간 눈 감아주고 뭐 불법한 걸 뒷돈 챙기고 몰래 챙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잖아요. 네. 정치헌금법에
뭐 5천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기재를 안 해버린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삥땅이죠. 삥땅. 전문 용어 나왔네. 전문 용어로. 삥땅이 일본어인가? 그렇죠.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정체불명. 어. 네네. 한국에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삥땅. 네. 그러니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대부분이 아베파 국회의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총리하면서도 대파벌인 아베파한테 늘 휘둘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속에 엉어리진 게 있겠죠. 아, 요거 잘 됐다. 요걸 그냥 걸어가지고 팝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벌들이 해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금전 문제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비난이 너무 심하니까 여론에. 근데 결국은 기시다도 못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기시다도 자기 파벌을 해체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자기 인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도대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인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건데 네. 그래서 기시다 라인은 날려버렸고 그쪽 파벌은 또 해체가 됐는데 결국은 자민당 안에서 결국 이제 자민당 집권이 이어진 거고 당연히 자민당의 이 뭐라죠 우두머리 네, 총재라고 하나 그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자민당 총재를 선출한 거죠. 네. 총재를 선출한 게 이제 그 3년 임기가 다 됐으니까 총재가 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해산을 주로 해요. 그 의회 해산. 의회 해산을 새 총리가 들어서면은 네. 새 내각이 출범하니까 그 새 내각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난번 총재 선거를 했는데 이제 아까 그 팝을 해체한 거 이것 때문에 팝을 후보 난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후보가 난립되다 보니까 표가 분산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지방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자민당의 총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내각제에선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중의원이죠. 네.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일본은 자꾸 뭐 의회를 조기 해산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예. 이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걸 뒤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로 적극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하다 보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 누구냐?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제 40대 초중반 네. 젊은 사람이잖아요.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총리가 될 거다 일본 국민들이 대체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네. 이번에 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의욕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큰 매스미디어에서 특히 신문들 단순히 조그마한 찌라시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에서 고이즈미 신지루를 총리가 된 듯이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신 인용한 보도들 보면 제일 유력하다고 막 나왔었거든요. 완전히 유력하고 이 사람은 이번에 총리 될 거다고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이 사람은 내각 명단까지 다 추측하고 막 발표하고 이랬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루 되는 거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토론회를 가졌잖아요. 네. 후보자도 토론회를 한번 가졌는데 토론회에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경험이 부족했나요?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의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중국에 옛날에 가본 적 있다. 뭐 일단 이런 얘기하고 짜장면 맛있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양반은 약간 이제 그 정치 금수저잖아요. 아버지가 총리였고. 금수저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대물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도 한 몸에 받았는데 토론을 해보니까 토론을 해보니까 머리에 든 게 너무나 없더라 이거야. 그 아버지만 잘 만났구나.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미국에 아주 인류 대학 유학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런 대로 뭐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했는데 토론에 딱 거치면서 완전 급전직하 해버린 거예요. 여론 지지자들로. 그래서 고이즈미는 안 되겠다고 완전히 아웃되어버린 거죠. 그럼 남은 사람 두 사람 다카이치 사나에하고 이시바 시게루 둘이 남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성 아베라고 보면 돼. 여성 아베. 네. 아주 아베보다 더 우익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낫지를 뭐 인정하는 정도의 이 사람이. 그래요? 뭐 그런 취지 연설을 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네네네. 아소 같은 경우도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옛날에 나치당이 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치가 했듯이 뒤에서 그냥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됐으면 저기 이탈리아 멜라니 총리랑 거의 뭐 쌍벽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의
총애를 받았고 예. 아베가 지난번 총재선 갈 때 아베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베의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런 연설을 하고 토론에서도 막 강경 발언하고 이러니까 우익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민당 전체가 그렇잖아도 아베한테 휘둘렸고 아소한테 휘둘렸고 이것도 못마땅했는데 이번에 또 이러면 또 더 이제 아소한테 힘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아소가 사실은 고노다로를 밀었었는데 그 전에 자기 파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노를 안 밀고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를 민 거예요. 그래서 고노가 완전히 파리로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밀어주냐에 따라서. 아소다로 이 사람이 이 꼰대가 예. 다카이치 사나이를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지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뒤에서. 뒤에서 완전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1위로 올라갔어요. 2위가 저기 이시바 시게루고 3위가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위 떨어지고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다 보니까 자민당에서 가만 보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는 반드시 야수준이 진짜 참배한다 매년 이 얘기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발언이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내파 네, 세니까 극우. 극우니까 이게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다 극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시다 총리만 해도 사실은 과거에 비둘기파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아베하고 이제 같이 뭘 하다 보니까 아베적인 정책들을 많이 이어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야수군이 진짜 참배하는 것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박살날 거고 미국에서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아베가 그렇게 자기는 총리가 되면은 야수군 인자 매년 참배하겠다 했다가 한 번 딱 갔다가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대실망했다. 눈치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서.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네. 대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예 못 갔죠. 그때 우리나라가 막 몰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니 미국에서 뭐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미국하고 틀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경화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좀 우려를 했던 거네요. 특히 민주당은 더 그렇죠. 공화당은 좀 다른데. 좀 다를 수 있고. 민주당은 그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해산하고 선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새로운 총리가 되면 얼마 있다 해산하고 총선거에 들어가는데 야당에 민주당 지난번에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총리했던 사람이 노다 이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로 새롭게 선출이 됐어요. 그 야당에. 민진당이래요, 민진당. 네. 이 사람이 총리했던 사람이 이제 야당 대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토론을 계속 야당 당수하고 이 총리하고 해야 계속 되는데. 토론해야 되잖아. 네네네. 그러면은 노다 옛날 총리했던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보수 색채가 짙어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토론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총리까지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 경험도 많고 논리가 탄탄해요. 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거기랑 카운터파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젊은 고이즈미도 안 되고 구구도 안 되고. 그렇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이시바 시게루 정도는 돼야 저 사람이랑 이제 맞짱 뜰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요 두 가지가 외교 문제하고 선거에 있어서 그 야당 당수하고 과연 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TV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다카이치 사나이가 주장했던 그대로 주장을 하고 노다가 자기 주장을 그대로 하면은 중도 보수 세력들은 전부 다 야당으로 다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극우만 남고. 네. 자민당에 극우만 남고. 그렇잖아도 여론조사에 보면 이번에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이런 마당에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래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를 전폭적으로 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베파하고 아소파 이 두 쪽 여기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몰아가지고 한쪽은 극우, 한쪽은 막 중도 보수랑 그렇죠. 이쪽이 다 다양한 색깔이 거네요. 이쪽을 몰아가지고 이시바 시게루 밀어줘 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거니까 당 내에서 당원들이 뽑아준 거고. 초기에는 이제 1차 때는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2차 때는 국회의원이 거의 다수예요. 그 표에 있어서는 뭐 지방의 뭐 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단체장들은 이제 투표권이 있지만 2차 투표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지지를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별로 지지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둘이 남으니까 어쨌든 누구한테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명확하게. 재미나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민당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제대로 파벌이 그대로 기능했더라면은 소위 말해서 후보가 그렇게 난립할 수도 없었고 초기에 아소가 지지했던 사람은 고노다로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죠. 고노다로가 디지털성 장관했던 사람이 네네네. 고노다로. 네. 그 사람이 그거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기가 팍 떨어졌다고 했죠. 오히려.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기도 하고 이 역학 구도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진짜 참 예측 불가하기도 예측 하고. 불가하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네. 새 총리가 된 거고요. 어부지리로 총리가 된 거죠. 어부지리. 딱 어부지리로 표현한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쪽에 소위 말해 자민당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우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선거 때는 야당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민당 표가 적어야 국회의원 수가 적어야 이시바 시게루한테 책임이 덜할 거 아니냐 이거. 그래가지고 빨리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예요. 어휴, 야, 그건 참 위험한 도박이네요. 이시바 지금 시게루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빨리 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야당의 표를 던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어부지리기도 합니다만, 뭐 총리나 진짜 막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관운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이 네. 따랐던 거라고 봐야겠죠. 야. 물론 그동안 그 사람이 5번째 이제 총리 후보에 올랐고 꾸준히 또 올라왔던 사람들이고 꾸준히 뭐 노력은 했죠. 하여튼 노미네이트는 여러 번 됐던 걸로. 그러면 그 아까 여쭤봤던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니 그 일본은 왜 이렇게 그 의원 해산을 그것도 조기 해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야당이 분열돼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다. 해산을 한 달이나 2달 후에 한다. 네. 그러면은 이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여당 자민당 후보 한 사람 나가고 나머지 야당의 후보가 여러 명이 나간다. 네. 그러면은 100% 자민당 후보가 당선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요. 그래서 대결해야 돼. 자민당 후보 한 사람, 네. 야당 후보 한 사람. 네. 그 공명당은 항상 자민당을 밀어줘요. 그러니까 공명당하고 자민당이 후보 한 사람 내고 네. 야당도 다 단합해가지고 한 사람 내면은 야당이 이겨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야당이 이겨요. 음. 왜냐 자민당 지지도가 얘기했잖아. 35% 40% 채 안 넘어요. 아무리 많이 넘어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만약에 다 똘똘 뭉친다 그러면은 이기죠.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해산해버리는 거는 뭐냐. 야당이 후보 단일화하기 단일화 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빨리 치러버리는. 빨리 치러버리는. 근데 이거 그 의원을 조기 해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해산 안 하고 원래 그 임기가 4년이라고. 4년이 그러니까 4년 이제 그 끝날 때 그때 이제 선거해도 되는데 총선거. 그러면 이제 총선을 다시 치른다는 얘기는 새로운 총리가 네. 자기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을 더 크게 힘을 불리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날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이번에 파벌에 여러 가지 막 그 이합 집산, 네.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지지 안 했던 세력들은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불만이 많고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 같은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공인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들. 공인이라면 어디 저기 후보 공천 주는 거. 공천 주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아, 이것도 파워풀하죠. 그 공천을 이제 이번에 그 뒷돈 거래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그 파티권.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제외시키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이쪽 파벌이 너무 세력이 세니까 함부로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공인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하도 이제 이시바 시게루를 도발하고 막 뒤에서 이제 비난하고 이러니까 네. 안 되겠다. 약간 꼭지 동계 있어가지고 한 10몇 명을 공인 안 해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본보기 삼은 거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여론이 워낙 이시바 시게루의 편이죠. 저걸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이 여론은 무조건 그거였죠. 그런데도 자민당 내부의 역학 관계 때문에 공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정도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약간 꼭지 한번 도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너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강성으로 자기 비판했던 사람들 이제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거 빼는 거는 결국 대부분 보면은 아베파 소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좋잖아. 뭐 여론이 아주 역풍이 너무나 세니까 안 된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공인해줬다가는 이제 완전히 자민당 망한다. 이런 논리로 그 사람들 공천을 배제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반대 세력들을 좀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공인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중원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시바
줄 서죠. 출들은 될 거 아니에요. 줄 서는 거죠. 집 앞에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편되면서 내 세력은 좀 키우고 적대 세력은 좀 줄이고 그러네. 이게 가능한 게 그러면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약간 좀 합리적인 사람 온건파고 극우는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총선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좀 배제가 됐으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라인이 좀 많이 약화는 되겠네요. 총선 이후에도.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내각에 이제 장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재고 세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재고에 쌓여있던 평소에 사용도 안 되던 재고에 이제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한꺼번에 세일했다. 그러니까 저기 극우 라인에 있던 사람들 공천 안 주고 배제시켜 버렸으니까 그 자리 누구 공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뒷방에 있던 사람들 그전 같으면은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안 됐으면은 네. 절대 내각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람들. 아웃사이드에 가까웠던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시바 시게루하고 과거에 같이 파벌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약간 그럼 이제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 이 공포를 빼고 그냥 외인구단이에요.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민당에서는 거의 힘을 별로 못 쓰던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많이 기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시바 시게루하고 좀 가까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야당을 오래 있다 보면은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능력 있는 사람 전부 여당에 가서 실제로 현역에서 많이 뛰어버리잖아.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동안 야당 역할을 했다는 거라면 그 밀려 있었던 건 아웃사이드였던 사람들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엔티거나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강요에 많이 이제 기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일본의 이런 정치 구도나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일본의 경제 사회도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면 이번에 총리가 바뀐 이후에 일본의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라든지 경제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것부터 그러니까 경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노믹스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계속 비판했어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그것도 비판했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얘기했죠. 그랬고 공공정책 너무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잖아요. 아베가 그거는 뭐냐 재정이 언밸런스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난다 이제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2차원 금융 완화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이거 안 돼. 그 재정 건전성하고 금리 올려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근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날 선거하는 날 오전 오후 2차 투표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것 같다. 고이즈미 신지로 아웃되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금리 안 올릴 거고 그죠, 아베노믹스를 계속 이어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됐고 엔저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식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시바 시게루가 딱 됐다 알려지는 순간 후두둑 떨어진 거예요. 146엔 147엔까지 갔던 게 142엔까지 막 엔다가로 돼버린 거예요. 엔고로 가버린 거예요. 엔화 강세로. 엔화 강세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이 폭락한 거죠. 1800 지수가 1800 가까이. 포인트. 바로 폭락해버린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이시바 쇼크라고 얘기하면서 이시바 공격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시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분간 마사지 해야죠. 마사지. 당분간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마사지 했네요. 바로 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긴장 풀어. 일본 은행 총재 만나가지고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시장이 이 사람 금리 당분간 못 올겠네. 바로 회복. 엔저로 빠바박 지금 오늘 아침에 150엔까지 갔더라고. 일본 증시도 거의 한 39,000몇 엔까지 이제 회복도 했었고. 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베노믹스를 계속 그대로 이어갈 거냐? 아니 평소에 네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서면 신뢰가 팍 떨어진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진 거예요. 좀 고심이 커지겠네요. 엄청 고민스러운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계속 그동안 일본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안 올리면은 엔저로 계속하고 올리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식이 막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경제가 완전히 물간 잡아야 되니까 오히려 또 저기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총재가 이제 바뀌면서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시바 시게루의 그 완전 정반대되는 색깔 때문에 하루 오후 3시에까지 올라가다가 3시에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되는 순간 급전직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아베노믹스가 거의 10년 넘게 네. 그게 이제 계승이 돼 왔고 이제 막 그 효과가 막 일본 증시 4만 년 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발현이 좀 됐던 거잖아요. 물가도 좀 오르고. 근데 이걸 이제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짜 아무리 자기가 오랫동안 비판을 했다라고 해서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으려고 했더니 시장 반응은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생산성. 지금 일본이 가장 문제는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OECD 가맹국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예. 일본이 몇 등이에요?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나 미국, 일본어라.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일본, 한국보다 낮잖아요. 우리가 27인데 일본이 31이에요. 아, 31이라고 네.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게 뭐 만악의 근원인 거죠. 대략 OECD 가맹국 한 38개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 31등이면 완전 하위권이에요. 완전히 하위권이죠. 우리는 한 거의 중간보다 좀 밑에 있고. 중간 조금 아래에 있다고. 이게 22년도인데 예. 이게 뭐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노동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노동 생산성 높이면은 회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윤이 좀 좋아질 수 이윤이 있으니까. 좋아져서 임금을 올려주고 네. 그 임금을 올려주면은 소비가 되고. 소비가 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 올리면은 돼요. 건강한 거죠. 건강하니까. 네. 근데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내부 어떤 노동 생산성이 높거나 생산성이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가격 전가가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더 위축되는 거죠. 소비가.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또 다시 악순환. 다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그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게 이게 말은 좋습니다만 그게 어디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다니까. 하기사 오랫동안 쌓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노동생산이 이렇게 낮았냐. 바로 이거예요. 금리가 낮잖아요. 거의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운영해 보니까 매너리즘이 다 빠진 거야.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크게 노력 안 해도 그냥 현상 유지는 웬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고 요대로 살자. 뭐 크게 이노베이션도 안 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얼마 많이 안 버니까 임금도 안 올려주고. 근데 노동자들은 어떠냐? 나 자르지만 않으면 임금 안 올려줘도 괜찮아. 어차피 물가도 안 오르는데. 그 전에 물가도 안 올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멈춰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전부 올라가니까. 다 성장했단 말이에요. 예. 30년 동안 제자리 그럼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사이에 한국은 서너 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30, 40배 성장했죠. 미국은 해도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만 제자리 걸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뒷걸음질을 쳤던 거고. 그렇죠. 완전히 뒷걸음치죠. 근데 그걸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예. 이 투자가 말이죠. 일본의 지금 국내 투자가 한번 보세요. 직접 대외 직접 투자 잔고 민간 기업 설비 이게 있어요. 네. 여기에 민간 기업 설비가 2020년을 100으로 뒀을 경우에 거의 변함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예. 그 22년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해외 투자는 엄청 늘어났죠. 돈은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 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렇죠. 뭐 일본에 투자해봐야 뭐 성장도 못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저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놓고 보면 저 같아도 당연히 해외에 투자할 것 같아요. 네. 해외 투자하면 우리 지금 저기 주식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많이 빠져나가서. 주식한테 돈을 많이 버는데 국내 주식 제대로 돈 못 버니까 해외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약간 박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일본의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고령화도 그렇고. 네.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안 좋은 길을 우리가 답습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거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 주식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주식 좀 잘하는 리더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 네. 측면에서 이거는 엄청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모든 게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저게 경제 문제가 다 그렇게 고착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경제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변형하려면은 리더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자민당 총리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아베가 그거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2년 동안 2% 이상 물가가 유지되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그만두겠다. 그게 한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갔잖아요. 2년. 오래 걸렸죠. 3년, 4년, 5년 예. 계속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편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어떤 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대증요법으로 하나의 그 치료 차원에서 링겔을 맞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핀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비상사태에서 아니면 뭐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이제 수액을 꽂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쓰러지지만 않게. 쓰러지지 않게. 기운 차리라고. 네. 그 사람이 기운 차리면 그다음부터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예, 스스로. 계속 수액만 꽂아놓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체력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10년 동안 수액만 맞고 누워 있었던 거. 그런 거죠. 근데 약간 살짝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게 물가가 오른 게 소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막 해외에서 전쟁 터지고 네. 수입 물가 올라가서.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이게 보면 볼수록 일본이 이게 여러 가지 진퇴양난. 그래서 이걸 가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노동 생산성이 낮더라. 돈을 못 버니까. 그 안주하려고 하고. 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저임금 때문에. 임금을 안 올려줬다. 그럼 임금을 왜 안 올려줬냐? 임금만 안 올려줘서 모르는데 이 노동자한테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자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거기다가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예. 디지털화 바꿔서 디지털화가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노동 생산도 높이고.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이게. 참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국민성에서 약간 또 발현되는 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거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그 국민성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회사 이름에 이노베이션 붙은 회사도 많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의 이런 일본병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네. 어떻게 다르다고 혹시 보세요? 나는 이 생산성 문제라든가 우리는 디지털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하죠. 빨리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그 시세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일본하고 그쵸.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지향적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수출액을 우리가 이제 원래 네. 넘어선다고. 넘어선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2.5배 1인당 수출액은 2.5배라는 거예요, 일본에. 그렇죠. 인구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가 2.5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이 어려웠냐니까. 전 세계가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좋아지는 순간 우리는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우리 이제 대외 경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안 좋아진 거고. 그렇죠. 일본은 아예 그냥 일본 구조적으로. 자체 내의 문제, 자체 내의 내부 문제 때문에 골마 터져 있는 거고. 약간 우리는 그거네.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가다 이제 좀 차에 치인 거네 잠깐. 그렇죠. 상황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일본은 자영업이 15% 정도래요. 전 국민의. 우리가 30% 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하는 네. 것일 수도 있고. 그 양질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가장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버는 게 콘텐츠, K 콘텐츠가 돈을 많이 벌어요. 네네. 여기에 투자하는 그 노동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부가가치액에 비해서는 예. 그 노동 생산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 고용 그 팽창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소수의 인원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남기니까 좋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좋은 건데. 엄청 좋은 거죠. 나쁘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잘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지금 국방 그렇죠. 방산도 잘하고 방위산을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스매치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는데 이 돈이 국내에 일자리 창출에 이게 구조적으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은 일본은 평생 직장이잖아요. 어쨌든 평생 고용을 해주니까 직업의 안정성은 있어요. 임금이 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고용이 거의 다 완전 고용에 가까워요. 일본은 항상 통계치를 보면은.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해고도 많이 당하고 아니면 뭐 명예퇴직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한 사람은 뭐 합니까? 나온 사람은 어디 가요? 새로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자영업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킨 튀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는 이 자영업에 내가 본 데는 이거는 완전히 레드오션인 거야. 이 영역이.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과다 경쟁하니까 이게 한국의 경제가 국제 경제가 수출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하고 별개로 노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에서 영역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노동 그 구조조정 이걸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누가 정권 잡고 아무리 수출이 많다 하더라도 맨날 얘기할 거예요. 한국이 국내 경기가 나쁘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수출도 잘해야겠습니다만 내수 경제도 잘 살려야 되겠고. 그렇죠. 내수 경제 쪽으로 너무 수출 위주로 가는 것보다도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기업들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나 이제 뭐 중국에서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고 아니면 이제 보조금 받으려고 아니면 자이반, 타이반,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국내 투자는 또 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빈부 격차 문제하고 이 국내 경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양극화되면서 분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질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을 과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냐? 방금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시장은 여기 투자해봐야 별로 그게 부가가치가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 낮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한국도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 해외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잘 나가고 네. 근데 내수 기업들은 쪼그라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은 또 수입이 쪼그라들고 해외 투자 잘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부가 또 늘어나고 있고 완전히 양극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양극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에서 좀 더 흘러서 돌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국가가 세금 정책으로 어느 정도 재분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잘 물꼬를 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있는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유럽 같이 그렇게 세금을 너무 많이 떼면은 그렇죠. 그럼 또 더 안 좋아지죠. 아예 해외로 나와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이 있죠. 그 임계점을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그게 참 거의 예술에 가까운 거죠. 국내 소비가 또 많이 늘어야 되고 국내 투자가 많이 늘어야 되니까 국내 투자를 늘리고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거에 약간 좀 비례해서 좀 뭔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걸 해줄 필요도 좀 있지 그런 않나. 부분들을 그게 국가가 참 유능하게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지난번에 20위까지 올라가고 네. 일본은 38위예요. 예. 중국이 14위고 국가 경쟁력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위까지 올라갔다면 28위에서 21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정부 효율성만 항상 그렇죠. 떨어졌어요. 항상 그렇죠. 정책의 투명성 저 밑에 있고 예. 계속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거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명천 박사님 모셔서 이제 배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 좋은 면은 배우지 말고 그렇죠. 좋은 면은 배우고 우리가 더 좀 나아지자라는 걸 이제 고민하기 위한 건데 일본이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뭐지?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사를 얻어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일본을 공부하고 그쵸. 하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박사님 모셨을 때 여쭤봤던 포인트이긴 한데 일본의 그 라피더스라고 하는 반도체 연합군을 만들겠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 뭐 2나노 파운드리는 뭐커녕 돈도 잘 안 모이고 있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진전된 게 있나요?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의 3대 은행, 미쯔비시 UFJ 은행하고 미쓰이 스미토모 이 세 개 은행에서 한 50억 엔씩 투자 얘기가 오가고 있대요. 근데 정부가 이제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한 50억 엔씩 이제 낼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근데 한 미쯔비시 은행은 3억 엔 이미 투자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 메가뱅크가 한 50억 엔씩 내고 그다음에 국채은행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한 100억 엔 정도. 그래서 한 250억 엔 정도 투자 얘기가 오가고 있고 250억 엔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는 2,400억 얼마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앞으로 장비 한 대 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 한 대 사면 끝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되게 4조 엔 그러니까 한 40조 가까이를 더 모아야 되는데 그게 2027년 양산하려면은 한 1, 2년 사이에 그 4조 엔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시험 생산에만 2조 엔 든다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일본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은행들은 이제 좀 말 잘 듣잖아요.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것도 있고 돈 내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되는데 근데 아직은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도요타하고 덴소가 투자를 좀 할 의향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자동차 자율운전 같은 거 네. 하려면은 2나노 이상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움직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적극적이지는 않은가 보네요. 다들 지금 관망이에요. 관망. 내년에 시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고 내년 4월 말에 시제품 나온다 그러는데 예. 아직 돈이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 뭐 2조 원 든다 그랬죠. 근데 아직 지금 9,800억 엔 모였다 그랬죠. 네, 정부가. 네. 그래서 아예 1조 정도 지금 겨우 이제 1조 엔 모였는데 앞으로 1조 엔 더 필요한데 내년 4월 말에 시제품 만들려면은 그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무성에서는 지금 경제산업성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재무성에서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안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예산 타내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재무성에서 경제산업성이 1조 엔 가까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계속 투자하려는 거에 대해서 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성에서 도대체 아니 뭘 믿고 돈을 앞으로 계속 주냐 이거야. 그 일본 정부 내에서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거네요. 이견이 당연히 재무성에서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 기술을 진흥하는 측면에서 우리 더 투자하자. 우리도 이나노 파운드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 그건 정치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경제 산업성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재무부에서는 재무부에서는 돈을 함부로 안 그렇죠. 주잖아요. 근거가 명확히 있었는데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와라. 그걸 아직도 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곧 내긴 내겠지만 어쨌든 재무성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5조 엔 다 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1조 엔 냈지만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해와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재무성 같은 데서는. 민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돈 내는 거는 여론에서도 그게 뭐랄까 논리가 좀 서잖아요. 네네. 근데 민간 단체에서는 돈 전혀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에서는 다 돈 낸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여론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민간 투자 안 하느냐? 민간 투자 안 하는 건 뭐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거기에다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민간은 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먼저 투자 하나 보고 정부 마중물 얼마나 나 이렇게 보는데 또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들 하나하나 먼저 보고. 민간 기업들이 뭔가 움직여줘야지. 근데 그 이나노 시험 생산을 한다라고 했던 게 2025년 4월이니까 딱 반년 남았네요. 그렇죠. 딱 반년. 거의 뭐 갑자기 기적이 필요한.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또 그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가 일본 증시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도 계속 밀리나 보더라고요. 근데 기옥시아도 사실은 처음에 IBM이 네. 일본에 타진이 됐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옥시아에다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기옥시아 내부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못 맞는다. 역부족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기옥시아는 그래도 반도체를 만들어 오던 공장이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조정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옥시아 타진했는데 기옥시아 내부 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만만치가 않다. 경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안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아야 상장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상장을 해서 자본도 어느 정도 조달을 해야 또 투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뭐 공모가 가지고도 뭐 말도 많은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상장도 안 되는 거고 상장이 안 되니까 뭐 더 어려운 투자도 거고.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일본 그 라인 야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라인 야후에서 이제 네이버 쪽 지분 이제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겨라. 요거는 지금 되게 소강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난번에 7월 1일인가요? 그때 보고서를 낸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해버렸으니까 당분간은 뭐 큰 문제 없겠죠. 그게 이제 한국 네이버와의 어떤 뭐 그 IT 외주 관계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였고 또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그러니까 저쪽에 지분을 다 우리가 사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네. 또 이렇게 답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걸 팔게 되면 한꺼번에 팔아가지고 전부 다 목돈을 받아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소프트뱅크 그만한 돈이 있느냐 이거 없어.
그것까지는 없고.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일본은 뭐 이렇게 다 안 되는 게 많네요. 중간 애매하게 뭐 좀 매여 있는데. 예. 벌써 1시간이 다 되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예, 예. 그러니까 재미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떤 일본판 트루먼 쇼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전 좀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90년대 후반이었나요? 그럴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봤어요. TV에서. 일본 계실 때 예, 예. 이게 하루 이틀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예. 무려 15개월 동안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코미디언의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는 하는데 아예 그냥 알몸으로 예, 예. 알몸으로. 방 안에 가둬놓고 항상 이제 영상에는 그 이제 주요 부위만 뭐랄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 컴퓨터 그래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까지 다 머리는 나오고. 완전 원신 수준이죠. 막 수염 잘하고 수염 잘하고 막. 1년 3개월 동안 예.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 자학 개그지, 자학 개그. 물론 이게 이제 90년대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정도 지금 해도 할 거예요. 하고도 남을 사람 하나 나라예요. 빨개 벗겨놓고 예. 15개월 동안 이렇게 막 관찰하는 걸. 예, 그런 거 하고도 남을 나라예요. 진짜 한국 TV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인권 개념은 한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난리 방송국 폭파되죠. 난리 나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막 자학 개그를 더 막 네. 재밌어 하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 자학 개그들 엄청 많잖아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그 1급 연예인이 그게 참가했는데 네. 저기 진짜 혐오감 나는 어떤 사람을 엉덩이 까가지고 네. 여기서 뭐 질문했는데 막 대답을 못하면 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실제 엉덩이가 다가온다고. 네, 그런 경우들 막. 그게 그게 이제 30년 전 TV입니까?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부터 변화가 없어요. 일본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거 보고 일본 사람들은 막 박장대소 하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일본에서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 TV 볼 게 없다고, 볼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나도 그때 유학할 때는 그나마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다양하게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막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오, 정말 자극적인 상황.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뭐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심해요.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상상 초월해. 그 사람 그 인권 같은 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얼마나 경악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몰래카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막 재밌어하고. 재밌어하고 웃고 그러면 뭐 끝. 그 진짜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바닥을 갑자기 열어버려 사람 뚝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뭐 그 집을 빨리 탈출하라 해서 진짜 집을 폭파시켜 버리던데요. 그럼 근데 보면은, 그거를 그냥 다 좋아하는. 예, 예. 네,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고 일부 이제 그렇죠, 비판적인 그렇죠. 시각도 있습니다만.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 TV 너무 저질이라서 안 본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볼 게 없다고. 근데 내가 2019년도에 일본 가서 네. 한 9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일본 TV 진짜 볼 게 없더라고. 2019년에도 비슷하던가요? 너무 유치하고 막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방금 내가 옛날에 유학할 때는 그때는 한국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 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 갔으니까 일본은 과거나 지금은 크게 바뀐 거 없는데 한국이 너무 인권 올라서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세련되고 막 영상미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한국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대로인 거야. 옛날이나 그대로. 지금이나. 90년대나. 모든 게 그래요.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거야. 의식도 그렇고. TV 속의 풍경이 90년대나 2020년대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보고 있으면 와 신기하다. 되게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왜냐 글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설명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한마디로 한국의 깔끔한 영상미 같은 거 보다가 그거 보면 너무 그래요. 여전히. 그 일본의 전자 제품들 같은 거 보면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TV 화면이 막 뭔가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심플한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인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네네. 좀 조잡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게 또 문화적으로도 또 그러네요. 예, 광고 같은 것도 진짜 한국 광고하고 일본 광고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세련미 특히. 세련미 한국은 여백의 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세련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뭔가 꽉 채는 거예요. 콤팩트하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본에 보면 자잘하게 뭔가 콤팩트하게 이런 거 하는 거는 잘한다 그러잖아. 네네네. 그게 모든 화면에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 다. 그리고 지하철에 다녀봐요. 설명기 드득드득 붙여가지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 찍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색깔로 쫙 해놨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은 그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직관적이죠. 지하철 뭐 헤매고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네. 외국인도 그래요. 근데 일본 가보세요. 막 설명 화살표 막 정말 설명으로 막 드득드득 진짜 눈 돌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TV에도 똑같아요. 그게 화면들이 대부분 자막 천국이 자막천국이고 뭔가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고 그런 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는데 한국에 계시다가 다시 가니까 최근에 한국에 워낙 좋은 영상미라든가 아주 정말 한국의 TV는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에 또 다시 계시다가 가니까 느껴졌지만 일본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모르죠. 그렇게 글이 많아야 또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네요. 그게 익숙한 거죠. 막 설명 글들이 많이 없으면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런 거죠. 매뉴얼의 나라니까. 신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명확히 있어요. 한국하고. 또 그 일본에 그 우생보호법이라는 게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성열성 할 때 그런 거죠. 와, 내가 그걸 보고서 최근에 이제 그게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게 소위 말 피해자들에게 성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정부가 배상하도록. 그게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이거예요. 약간의 이제 지적 장애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장애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후세를 못 남기게 불임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게 만들고 강제로. 강제로. 그것도 속이면서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것도 정확히 전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적 근거에서 널 이거 수술한다 이게 아니라 거의 다른 어떤 일을 하러 이렇게 가면은 마취를 놓고 몰래. 아니 이게 1948년부터 96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우생보호법이. 근데 사실 일본은 뭐 70년대 80년대도 선진국이었고 90년대 후반까지 이게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더라고요. 나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자식을 낳으면 안 돼 이러면서 수술을 시켜버리고. 그 수술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을 수술을 시켜야 될 건가 뭐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내려서 공적 판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회의 계획이 다음 달에 있으면 이번 달에 가서 수술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죠. 한마디로. 법이 있음에도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인데 그 법 자체도 안 지키고 완전히 편법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래 들어서 위헌 판결이 났고 위헌 물론 판결이 이게 났죠. 96년까지만 있었던 법이 그 위에 없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한창 흘러서 위헌 소송을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서 다시 과거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정부에게 배상을 하도록. 과거께라기보다는 그때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서 몇십 년 소송 질질 끌다가 이제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면 그 소송 결과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럼요. 최근에 건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라기보다는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쉽게 그렇게 결론은 안 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정부가 온갖 그 핑계 다 대고 빠져나갈 국리를 도모하다가 그 유엔 같은 데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인권 문제. 최근에 그 부부 별성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성씨를 남편 성씨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 동일한 성씨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법률을 정해버려요. 일본에서는. 이게 전 세계 일본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렇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 강제가 아니죠.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선택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오고 뭐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시바 시게루 지금 시대 총리는 이 부부 별성을 허용하자는 그런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관철을 못할 것 같은. 평소에 주장해왔던 걸 다 그냥 캔슬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지지도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뭔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이것도 이제 별성
부부간에도 이제 다른 성을 쓸 수 있게끔 네.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도 그동안 그 정책도 주장을 후퇴할 수 해왔던 있다. 사람, 그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게 웬간한 게 다 후퇴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한 거랑 너무 다르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다. 주변에 워낙 그 사실은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간사장도 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베테랑인 사람을 안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의 그 개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다 이게 서로 커넥션 이런 것들 전부 조정하고 타협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간사장이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정당을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정당에 사무총장이 있었죠. 아,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뭐 원내대표? 그 정도. 원내대표. 물론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거의 뭐 타협의 산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말했던 거를 못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이시바 시게루의 좀 합리적인 선택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 또 이러면 또 이제 실망해서 또 지지율 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라는 게 참 딜레마가 현실 정치. 뭐냐면은 자민당은 상당히 우익적인 어떤 거기에다가 그거는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네. 시스템적으로 말하면은 거의 부패와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마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정당이다. 네네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민당으로서는 저게 지금 일본에 저렇게 어려운 이유는 저 자민당 장기 집권 때문에 저런 거다. 그 일본 내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예.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지지도가 낮은 거예요. 총리 자신에 대한 지지도도 낮고 10몇 퍼센트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는 야당으로 정권 넘어간다 이번에.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네. 야당이 워낙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뭐 여론조사에 보면 야당이 정권 잡기를 바란다가 50몇 프로 넘어가고 자민당 정권 유지 40몇 프로. 여론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이시바 시게루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로운 한 마리 늑대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면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고이즈미 총리가 되면서 자민당을 북과수 막 그랬다고. 고이즈미 총리 이게 헤어 컬 예쁘게 하셨던 분. 고이즈미가 그 당시에 야스군 진자를 계속 참배했어요. 아, 그랬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그래도 크게 고이즈미를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네. 역사 반성을 했어요. 네. 언어로서는. 예. 계속 사죄도 하고. 근데 아베는 사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한 게 없다. 아베는 뭐. 그러면서 야스군 진자까지 가니까 완전히 이거는 확신범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베는 완전히 뭐 천인이 공로할. 예. 또 하나가 이번에 그 이시바 시게루도 그 어딥니까?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무를 복납했다 하더라고요. 가서 참배는 안 했지만 네. 공무를 복납한 것 같다가도 또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일본 내에서도 또 말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일본 사회에서 총리가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핵심 역할을 하려다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과감하게 끊는 거는 정당이 바뀌어야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야 쉽게 끊을 수 있는데 같은 정당 내에서 지금까지 다수파가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한 마리 외로운 늑대가 총리가 됐다 해서 그걸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뭔가 큰 권력이 주어졌으니 해낼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고 현실 정치는 그게 어렵다는. 한국같이 대통령 선거제면은 5년이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요. 예. 아무리 못해도 탄핵 자기 있으니까. 당하기 전까지는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관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 자민당은 내각제잖아요. 내각은 지지도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냥 끌어내려 버려요. 그거는 뭐 한 달 후에도 끌어낼 수도 있고 1년 후에 끌어낼 수도 있고 2년 3년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죠. 지지 안 해버리면 내려와야죠. 그게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만약에 총리가 나오면은 자민당 내에서 파벌들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인기가 없어서 끌어내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선거를 해야 살아남을 선거의 그 얼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의 당 대표면 총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도 임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당 총재가 3년의 임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임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면은 이 사람이 임기가 3년 동안은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총재로 뽑히면은 또 총리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 사람 이쪽 당이 제1당이 됐을 경우에 연임이 과반수가 넘었을 경우에 네.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당 총재가 계속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안 됐더라도 당 내에서 봤을 때, 야, 우리 다음번 총선에서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 그러면 이 당수한테도 내려오라고. 이 총리 얼굴로 계속 가서는 이 사람 인기가 없으면은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다 떨어질 것 같거든. 그 인기가 좋은 사람을 총리로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선거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래야지 바람을 일으켜야 의원들도 자리가 의원들도 많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당 내에서 안 돼, 내려와 그러면 이제 총리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바뀐 게 그때 자민당에서 한 4,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도 이름이 이시바 시게루. 네. 네. 이거 발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네. 이시바 그냥. 예. 근데 이분도 그러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한쪽에서는요 지금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 벌써 3년 했던가요? 3년 했죠. 오. 그 자기 임기 다 채웠죠. 그 임기 다 끝나고 새로 또 총재 그러니까 자민당의 총재에 다시 입법하려다가 네네네. 자기 인기가 워낙 떨어지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 후반부에 인기가 떨어져서 네, 인기 떨어져가지고 그걸 재임을 못한 거고. 인기를 높여가지고 다시 또 출마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네. 진짜 이시바 시게루 총재 그러니까 이제는 총리가 된 또 총선 이후에 네. 일본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들어볼 되게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일본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끝판까지 왔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라피다스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반도체 기업. 반도체 기업. 네. 이거 실패하면 일본은 나라로 떨어진다. 삼류 국가로 떨어진다. 이런 위기의식 팽배해요. 위기.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왜냐? 앞으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라고 나를 봐요. 요즘 네. 쌀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는 앞으로 첨단 산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인데 지금 주변 국가들보다 한국도 있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있죠. 대만의 TSMC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유럽도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공장 엄청 짓고 있고 미국도 엄청 짓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국가 돈 투자하면서 반도체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투자해서 뭔가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은 일본은 반도체 공급해주는 국가와 반도체를 공급받는 국가 이렇게 앞으로 세계는 나눠질 텐데 반도체 공급받는 국가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것도 이제 약속한 시간에 6개월 남았다는 거. 시험 생산까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렇고 지금 일본의 자민당도 내가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이제 끝판까지 온 거예요. 왜냐? 정치 헌금 이런 것들 때문에 파벌도 해체되고 완전히 한마디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그렇죠. 이것도 강제로 이제 외부에서 정화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저게 통령이 될까 안 될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엄청나게 분수령이네요. 중요한 분수령인 거죠. 일본의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이번에 총선거에서 과반수 차지를 해가지고 네.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시바의 색깔을 조금씩 자기가 이제 가미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조금씩 얻어가게 되면은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 색깔을 이제 펼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니까 야당이 너무 질이 면려돼가지고 대항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노다 과거에 민주당 정권 때에 총리했던 그분이 지금 이번에 대표가 됐는데 예, 야당 총재. 야당 총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선거 돌풍을 만약에 일으키면은 야당이 뭔가 이렇게 또 같이 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해산시켜 버린 거예요.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 조기 총선하는 걸로. 야당 정신 차리기 전에. 야당 정신 차리기 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기도 한데 보면 볼수록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요 이후에 또 달라지는 모습도 우리 이명천 박사님 통해서 많이 또 이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